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내용을 두고 또 여야 간의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여당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진정아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얘기할 때만 부르시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게감 있는 분 불러야죠. 머리는 깨집니다. 예, 네. 자, 일단 총평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긍정적인 면이 많았다라고 여당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느낌은 만시지탄인데 좀 진즉하시지 그랬어요.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입으로부터 직접 기자들과 이렇게 공방이 오가고 또 대통령이 면박도 당하고 뭐 공격도 당하는 걸 보면서 일종의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도 있고 내가 뽑은 대통령이고 저 사람이 국가 지도자지만 저렇게 기자들 앞에서 쩔쩔매기도 하는구나라는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약간의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감정의 해소도 느끼고 그런 해소도 되고 그래서 이 갈등과 긴장의 김을 좀 빼는 듯한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오랫동안 안 했었잖아요. 100일 이후에 한 600여 일을 안 했으니까 사실은 그런 그 긴장의 그게 최고 고조돼 있다가 이번에 이제 조금 김을 좀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기자회견을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은 좀 자주 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특별히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왜 말씀부터 주세요? 저도 앵커 할 때 이런 거 막 물어봤는데 내가 받아보니까 참 못된 질문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우리 박성태 그 기자님이 요거 기대하는 것처럼 제가 집권당에 있는 그 임원으로서 뭐 우리 대통령이 한 거를 낙제점을 줄이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실 것이고 저는 뭐 점수로 따지면 어쨌든 너무 오랜만에 했다라는 것이 좀 깎이고 그러나 기대치가 굉장히 높고 긴장감도 엄청 높았을 텐데 나름대로 큰 실수 안 하고 선방했다라는 점에서 한 75점 정도 주려고 합니다. 75점. C 플러스. 제가 오늘 다른 방송에서 뭐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 이제 방송에서 하고 싶고 방송이 끝난 뒤에 거기서 20점을 또 깎으시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요. 계속하면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요. 저도 볼 때 뭐 물론 알맹이는 변한 게 없어서 그러면 변한 거 없는 거 확인하는 건 있지만 일단 이렇게 뭔가 스킨십을 갖는 거 그리고 태도에서 일부 변화가 있는 거는 긍정적으로 봐요. 이 정도면 계속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는 또 뭘 느꼈냐면요. 대통령이 그 상당히 경제 외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숙지하고 있구나. 뭐 이런 비판하면 그렇지만 뭐 전임 대통령께서는 A4 용지 없으면 못 본다. 뭐 회견 못 한다라는 비판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국내 문제 말고 뭐 사회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그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 내용 자체도 상당히 내실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숙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말씀하셨던 것 같고 최상병 특검법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먼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원론적인 입장입니다만 그래도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드셨는지. 근데 대통령으로서 그 이상의 얘기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미 비서실장이 만약에 최상병 특검은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끝나기 전에 우리가 뭐 제의를 받아들인다라든가 이것은 그것 자체가 직무유기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으로서는 얘기하시기를 그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되면 내 스스로 먼저 요청을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기자적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조직부총장이 아니라 기자적 입장에서 우리나라 그 기자회견 제도의 제일 큰 문제는 팔로우업이 없다는 거예요. 팔로우업. 추가 질문. 그러니까 두 번째 추가 질문, 외국 후속 같은 질문. 경우는 항상 그 대통령한테 질문을 했다가 그 답변을 했는데 그 질문한 기자가 This is follow-up 그러면 다른 기자들이 손을 내려요. 그래서 꼭
그 팔로우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 물론 계속 그 사람만 독점할 수는 없지만 예. 적어도 본인이 한 질문에 대해서 아. 대답이 좀 시원치 않다라고 생각하면 꼭 팔로우업할 기회를 주는데 예.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런 제도가. 아. 그냥 대통령이 내가 물어본 질문에 동문서답을 해도 팔로우업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그 국방장관에게 왜 임명 손실이 나게 했느냐라고 내가 질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예. 뭐 원래 본질은 질문은 그거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뭐 그 사단장에 대해서 그 왜 이 사람을 포함시켰느냐 이거였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을 팔로우업을 안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은 보시는 분들이 그럼 만약에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하셨을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저 임혁백 교수하고 네, 예. 비선 논란. 비선 논란. 비선 논란이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도 안 나온 것들이 예. 아마 보시는 분들이 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뭐 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겠다. 아. 우리 기자들한테 좀 뭐라 그러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인가 여기선가 얘기를 했었는데 기자들이 마음 먹고 아. 추가 질문 있습니다. 저요 뭐 이렇게 해서 진짜 속으로 정말 결심을 하고 가서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문화가 오랫동안 그렇게 돼 와서 아. 근데 그냥 한 번만 하면 다른 분도 다 그렇게 할 텐데 다른 기자들도 아. 이게 뭐 제도는 아니잖아요. 그냥 관례이기 때문에 예. 추가 질문 그냥 아무나 해버렸으면 됐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역대 다 그랬어요. 음. 이게 뭐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잖아요. 어떤 기자가 경제에 대해서 질문했다가 나중에 아주 혼났잖아요. 사실은 완전 그래서 폭탄 기자들도 그냥 앞에서 이제 뭐 JTBC 박성태 기자 그런 질문을 하면 충분히 답변이 안 됐으면 CBS 박지원 기자가 그 맞아요. 답변이 좀 불편한, 네, 네, 아까 네. 그렇죠.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해 충분하지 않으셨으니까 더 후속을 그래서 어떻다는 말씀입니까라든지 그렇죠. 그렇게 좀 같이 원팀으로 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었으니까 그렇게 만들었으면 더 어땠을까라는 예.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에 대해서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거는 이제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예,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 명품백 그 파우치에 대해서는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이제 과거보다는 과거에 사실 국민들이 KBS인가요? 그 하고 예. 인터뷰를 하는 걸 예, 보면서 맞아요. 예. 이게 뭐냐, 뭐 잘했다는 거냐 못했다는 거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분명하게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드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진일보된 게 분명한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그 저도 뭐 얘기했지만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뭐 검사들이 샅샅이 뒤졌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뭐 특별한 게 발견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예. 근데 그 이후에 지금 1심과 2심 재판까지 갔는데 그 권오수 씨인가요, 그분이? 근데 예, 권오수 회장. 대부분이 다 무혐의가 나왔고 다른 관련자들도 다 뭐 무죄가 되고 그분만 뭐 일부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예. 7월 달에 2심이 나오잖아요. 예. 그 2심 재판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게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저도 뭐 그 이후에 하도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봐서 이거 진짜 문제가 있네라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기해 가면서 특검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특검 지금 너무 많이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5개인가 뭐 이렇게 되니까 예. 특검 공화국 비슷하게 돼서 이제는 뭐 그러면 검찰 경찰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다 특검으로 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근데 저는 뭐 이 부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는 권오수 회장이 직접 입을 열어서 얘기하지 않는 한 증거로서 밝히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원래 뭐 22만 개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개 파세요. 그럼 바로 8초 뒤인가 이제 매각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권오수 회장 그 1심에서 쩐주들 이른바 돈을 댔던 사람들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예. 물론 김건희 여사가 그 똑같은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하는 거를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거를 권 회장이 만약에 뭐 얘기 안 하면 밝히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근데 지금 또 집권이 뭐 거의 중반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상황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명확하게 이거는 수사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지만 기소나 불기소 이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묵혀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저는 눈치 보기인 것 같고 이거는 그래서 막 검찰에만 두고 있는 게 두고 있는데 일단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 있을 때 그 검사들이 뭐
그때는 이제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가 되는 거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샅샅이 뒤졌잖아요. 만약에 뭐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기소를 하든지 뭐 문제 제기를 했었겠죠. 근데 그 권오수 회장에 대해서도 뭐 대부분이 뭐 그냥 무혐의가 나오고 2심 판결을 앞두는 걸 봐서는 예.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리고 그게 11년 전이니까 12년 전의 일인데 보면 그때 당시에 증권회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태가 김건희 여사가 보여준 행태가 그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냐 예. 아니면 대개 1인 매매를 해서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일반화됐던 상황은 아니었냐 이런 것들도 다 검토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두 분이 같이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JTBC 정치부 회의를 보면서 제가 끼어들어도 되나 생각이 여기 박정희 한판승부를 함께 하고 있어요. CBS 라디오. 자, 기자회견 질문에서 요 질문도 있었어요. 그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냐?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정치권과 이제 어떠한 정치인과도 선을 긋지 않고 늘 열어두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만나신다는 의미를 해석하면 되나요? 그냥 정답 얘기한 거죠. 거기다 대고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 안 만납니다 그러겠습니까? 그 일반론적인 수준에서 말씀하신 거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말은 받고 또 이준석 대표나 조국 대표는 또 SNS에 올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언제 만나실 겁니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원론을 얘기한 거죠. 뭐 가능성을 가능성. 모범 답안. 모범 답안. 정답은 뭐. 아닐 수도 있는데 모범 답안. 그런 거죠. 뭐. 예. 또 한 번 만나실 분이 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요 이제 어떻게 관계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더니 대통령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사람이다. 언제든 만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정치인의 길로 잘 갈 거라고 본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저희가 일부에서 많이 해석을 했었는데 우리 진 장관님은 잘 가. 이렇게 한동훈 잘 가. 잘 가라라는 의미고 예 뭐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우리 김정일 부총장께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는데 일단 박성태 기자하고 저하고 오랜 인연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자기가 박 기자가 그 저한테 굉장히 소홀하게 한 게 있어. 예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 그 사람이라는 게 예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있는데 하다가 또 선배 또 내가 그게 아니었거든. 뭐 이러면 야 시계 앞으로 잘하자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고 예. 뭐 우리 그런 거 흔히 경험하는 김종혁 거 국장님은 JTB 시절에 그러셨다고 들었습니다. 성격 좋은 선배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니 뭐 그냥 제가 볼 때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는 그냥 서운한 정도가 아닌 요 서운한 일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히 영린을 건드린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그게 그거잖아요. 예. 그 1월달에 백 파우치 나왔을 때 네. 국민 감정 정서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김경률 본인이 비대위원이. 임명했던 김경률 그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유를 그렇게 했었죠. 비유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 근데 저도 그때는 그거 올바른 비유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본인들이 그 관계가 뭐 1, 2년 된 것도 아니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김건희 여사가 뭐 넥타이를 2개 사면 하나는 남편 주고 하나는 한동훈 뭐 그때 당시에 후배 검사를 줄 정도로 서로들 가족처럼 뭐 이렇게 지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서운했겠죠. 그러니까 서운한 정도가 아니고 배신감? 우리 박 실장님 얘기 모욕감을 느꼈을 정도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영화 궁에 그러셨어요. 뭐 드라마 궁에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이 정도 입장을 표현을 하셨으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전화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이제 공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넘어간 거 맞습니까? 두 분 관계 회복을 위해서. 거기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요. 대통령이 뭐 이 자리에서 우리하고 20년 관계가 뭐 그렇게 간단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뭐 두 분이서 어떻게 전화를 하든지 뭐 한동훈 위원장이 전화를 해서 뭐 선배님 뭐 식사나 같이 하시죠. 하든가 해서 좀 잘 풀기를. 왜냐면 저희는 이제 여당인데 모든 후보들이 대통령과 잘 사이좋게 지내면 좋죠. 뭐. 그렇죠. 엄마 당장 아빠가 관계가 좀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으면 자식들이 피곤해요. 힘들어요. 당원들도 되게 힘들어요. 진짜 당원들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뭐 진짜 사이 안 좋은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당히 그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이제 보면은 예.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냥 비유해서 그냥 얘기하자면 다른 표현 생각이 안 나서 삐지는 건 힘이 없는 사람이 삐집니다. 힘 있는 사람은 갖다 패죠. 힘 없는 사람은 삐져요. 힘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죠. 토라진 사람은 손을 잡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예. 한 2년 뒤면 이 권력 관계가 역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손을 내밀고 대통령이 밥을 안 먹겠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저는 올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을 봅니다. 하여튼 나쁜 쪽으로. 당대표 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비판적 의식을 선배님한테 잘 배워가지고 제가 트레이닝 잘 받았어요. 예. 역시 선배가 중요해요. 한동훈 등판론 매일매일 1%씩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김종인 부총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냥 그 여론이나 이런 뭐 당원들 얘기들 들어보고 그러면 무엇보다 저희 당이 지금 계속 그 궁지에 몰려 있잖아요.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그 우리 당에서 그 뭐 후보들이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막 정말 뜨겁게 서로 치고받고 이래서 용광로처럼 예를 들면 뭐 나경원 후보 나오고 원희룡 후보 나오고 안철수 후보 나오고 유승민 대표 나오시고 유승민 대표도 나오고 또 이 한동훈 위원장도 나오고 뭐 김재석 당선자도 나오고 홍 시장도 나오시면 안 돼요? 홍준표 시장은 의사가 없으신 것 같은데. 또 뭐 약간 좀 파격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다양한 분들이 나와서 서로 막 그 갑론을박을 하면서 그렇게 막 좀 분위기를 막 업시키면 사실 민주당은 답정너잖아요. 답정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냥 뭐 거기에 페이스메이커를 한 명 두실지 안 둘지 모르지만 그 정해진 순서고 이쪽에서는 치열하게 치고받으면서 경선이 벌어진다면 저는 그래서 8월 경선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같은 달에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국민들에게 민주당 경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국민의힘 경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국민들에게 저희가 많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차별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그분은 상당 부분 그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가능성도 크게 열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까 이제 일부에서 김규환 실장이 취재한 바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마음은 안정하셨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면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본인에게 말을 했다며 단독 취재한 결과 그럼 두 분은 확정이 된 것 같고 나오면 나온대요? 예, 나경원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이 결심을 안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나면 본인은 나갈 거야. 왜? 예, 아무튼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김규환 실장님이 이제 취재 내용이 그렇고 취재 내용이 그렇고 제가 이제 평론을 하자면 나경원 의원은 원래부터 엄청나게 나오고 싶어 했고 근데 나이 연대를 싫어하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그 프레임을 싫어했어요.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나이 연대라는 프레임을 싫어했고 원내대표도 이철규 의원 혼자 나오는 것으로 하면 나이 연대가 너무 명확해지니까 그걸 싫어했고 다른 분도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철규 의원이 찐윤이고 그다음에 선거 패배 이후에 사실은 민심과 당심의 여론이 좋지 않으니 그냥 거리를 두신 것 같아요. 거리를 두신 것 같고 당대표는 상당히 하고 싶어하고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나온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뭐 여기서 여론조사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안 하지만 뭐 복잡하니까 안 하지만 당심이나 민심에서는 지지층 내선 꽤 지지가 높거든요. 여전히. 그러면 향후 대선 주자로도 불리는데 잠재적 대선 주자인데 대결을 하는 거는 손해볼 일이 아니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윤 그룹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오게 되면 당이 깨진다라고 친윤 그룹 그 주류 의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예, 이 취재 내용이 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과의 사이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서는 게 아니냐. 근데 저는 좀 역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뭐 어떤 대통령이든지 후반기에 가면 당 대표가 만약에 차기 대선 주자가 나오면 내가 레임덕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 말 잘 듣는 애 시켜야지. 이렇게 생각 그런 유혹에 빠져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독약이거든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원내대표를 하고 당대표를 하잖아요.
야, 나 니하고 상대 안 해. 나 아. 윤석열하고 상대할 거야. 아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왜 거기를 상대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걸 다 영수회담을 해서 풀자. 나 쟤들하고 상대 안 해. 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이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강력한 그런 당대표가 나오잖아요. 친윤이 아까 아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예. 경선 과정을 거쳐서 뭐 이렇게 에너지를 집약시킨 어떤 후보가 나오면 그러면 싸움은 민주당 대 국민의힘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도 내 잠재적인 경쟁자가 제가 될 수 있어. 그러면 거기를 공격하죠.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럼 오히려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운영에 공간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쎄 뭐 그렇게 내 말 잘 듣는 사람 혹은 내 직계가 뭐 당대표가 되든가 원내대표가 된다라는 생각은 과거에 무슨 저 정치공학으로는 문법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 예. 상황에서는 별로 맞지도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요것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영수회담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죠. 이제 비선이 존재했다. 이제 함성득 교수가 이제 대통령의 쪽이었고 이재명 대표 쪽에는 이명백 고려대 교수 이번에 공관위원장 민주당 했던 두 분이 이제 특사 역할을 했다라고 한국일보 특종이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기자회견을 했죠. 예, 두 분이 인터뷰. 갔잖아요. 두 분이 인터뷰였지. 가서 사이좋게 앉아갖고 이제 기자실에 답변을 했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저는 뭐 그 기자 생활 한 30년 넘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그렇죠. 아니 비선이 자기가 비선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비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 근데 두 분이 나란히 사진 찍어갖고 좀 이게 사진 그러니까요. 자체도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낯설고 사실은. 네,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히든 싱어도 아니고 갑자기 쑥 정말 제가 비선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잘 여야 이해가 안 비선 돼요. 두 분이 동시에 앉아가지고 네. 사진이 또 나오고 한국일보에. 그 자기 발로 걸어가신 거잖아요. 언론사에. 한국일보에 가서. 네, 그건 납치한 거 아니잖아요. 예. 찾아온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얘기하다가 뭐 우리가 얘기해 줄게 그러고 갔나? 근데 두 분이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기자적 입장에서는 그걸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사실 아니라고 얘기하셨다. 네, 두 사람 다 물론 이제 양쪽에서는 그렇죠. 그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아하.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한국일보 그 기사가 그 인터넷상에서 막 고쳐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수정됐다고 그러니까 예. 아마 이제 본인들이 내가 얘기한 취지와 달라라든가 뭐 어떻게 했을지는 수정 모르지만 요청을 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그 두 분 다 정말 그 아마 오랫동안 회자될 만한 이상한 일을 하셨어요. 아 그러면 뭐 이렇게 민주당 측이든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그런 비선 없었다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역할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뭐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물론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너무 이상하지만 없는 일을 완전히 만들어내게 했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권영석 의원도 같은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너무 구체적이니까. 그러니까 부수적 역할을 했을 거로 짐작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권영석 의원 같은 경우는 왜 그럼 이 두 분들이 이렇게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갑자기 그러니까 끝난지도 얼마 안 본인들이 됐는데. 무슨 뭐 내가 이 정도로 근데 아마 좋은 취지로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인데. 예.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은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화합을 했다. 하려고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뭐 우리 여야 간에도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려는 시도였는지는 모르나 그게 줄 어마어마한 파장 그리고 잘못된 예를 들면 오해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정치적으로는 정말 이상한. 그러니까요. 특히 국민의힘 당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그럼요. 엄청 불쾌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쟁자일 수도 있는 사람을 대통령실 인선에 쓰지 않겠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이 되는 얘기인데 설령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도 비선이 공개하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문제는 왜 그런 비선을 골랐느냐. 비선도 비선이 고른 것 그렇게 할줄 아니냐. 모르고 골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선이 비선으로만 움직이면 능력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잘못된 일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봐요. 자, 거의 이제 끝나가가지고 원희룡 후보는 아마 원희룡 장관 기분 되게 나쁘실 것 같아요. 원내대표 뽑혔습니다. 추경호 의원. 네. 예,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뭐 그 합리적이시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예. 대인 관계도 원만하다고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또 더구나 경제통이에요. 기재부 출신이잖아요. 네, 기재부 출신이고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도 그 회견에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에 너무 사정, 뭐 여야 다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특검과 사정밖에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의 어떤 삶이라든가 외교 문제
뭐 다 심각한 게 많은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호 그 신임 원내대표가 제대로 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진짜 이제 거수기라든가 네. 뭐 이런 얘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굉장히 또 뭐랄까요, 그 운영위, 법사위 다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잘 상대할 수 있을지 30초? 원래 강공으로 가다 망해요. 대개 보면 그렇더라고요. 예. 언제든지 사람이 자기 힘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마구잡이를 휘두르다가 그러다가 무너지는 건데 예. 박찬대 대표도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임명이 선출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임명 아닙니까? 그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그 뽑혔다라는 생각은 저는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대표도 그렇고 다른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어깨에 힘 들어가서 그 관리하기 그 과시하기 시작하다 보면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국민들의 어떤 아주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자리였는데 나와주셔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 부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